경상북도 안동 백시 종택 마당에는 국화향이 짙게 퍼졌다. 아버지 백성우 옹의 발인이 막 끝난 그날 오후 남겨진 세 자녀가 사랑채에 모여 앉았다. 유족 대표였던 첫째 백진호는 정갈한 수트를 입고 변호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유언장 공개하시죠. 변호사 이승환은 고개를 숙이며 두툼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마치 판결문이라도 읽듯 조심스럽게 유언장을 펼쳤다. 눈은 두 줄씩 읽고 입으로는 또박또박 정리된 문장을 토해냈다. 백성우 님의 유언에 따라 장남 백진호에게 25억 원 상당의 부동산 및 주식 지분을, 차남 백민규에게 동일한 금액의 현금 및 회사 지분을 상속합니다. 나는 숨을 죽인 채 앉아 있었다. 목이 바짝 말랐다. 단 한 번도 받았던 적 없는 돈이었지만 그래도 내 이름이 한 줄쯤은 나올 줄 알았다. 변호사의 말은 계속되었다. 막내딸 백은하에게는 김혜자 여사의 생전 유품인 재봉틀 한 대를 상속합니다. 재봉틀. 그 오래된 브라더 미싱. 녹슨 바늘과 낡은 바퀴가 아직도 기억 속에 생생한 어머니가 생전 매일 쓰셨던 그 물건. 나는 순간 말을 잃었다. 이름 석자조차 제대로 불리지 않았던 유언장에서 내 몫은 그 한 줄뿐이었다. 첫째 새언니 최은정이 입꼬리를 올렸다. 그래도 미싱 하나라도 남겨줘서 다행이지. 적어도 밥벌이는 하겠네. 둘째 오빠 백민규는 시계를 힐끗 보며 말했다. 요즘은 재봉틀 고쳐서 동네 사람 옷 수선해줘도 꽤 번다고 들었어. 60 넘어서도 일할 수 있다면 그것도 복이지 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창밖으로 비친 한옥의 처마가 이제는 나를 보호하지 못하는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막내야, 서운한 건 알지만 너도 알잖아. 이 집안은 대대로 제사를 지내는 아들들에게만 상속하는 게 원칙이었잖아. 첫째 오빠의 말은 설득도 위로도 아니었다. 단지 통보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섰다. 사랑채 구석에 놓여있던 브라더 미싱을 조심스레 들었다. 무겁고 낡았지만 손에 쥐자마자 손끝으로 어머니의 체온이 느껴지는 듯했다. 아무도 나를 붙잡지 않았다. 마당을 지나 안채로 향하는 오빠들의 뒷모습만이 무겁게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사랑채로 돌아와 미싱을 내려놓았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손으로 미싱 덮개를 천천히 열었다. 바늘 옆에는 여전히 누렇게 변색된 실이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어머니가 사용하던 작은 바늘집이 남아 있었다.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댔다. 분노도 아니고 서러움도 아닌 더 단단하고 오래된 감정. 마치 누군가 내 안의 문을 두드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 문 너머에서 오래전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고했다, 은하야. 그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내게 남긴 말이었다. 의식이 희미해져 가던 병실에서 겨우 한마디. 수고했다, 막내야. 너는 내가 가장. 하지만 그 말은 끝나지 않았다. 나는 그 미완의 문장을 오늘까지 가슴에 품고 살아왔다. 너는 내가 가장 무엇이었을까? 가장 불쌍한 자식, 가장 부담스러운 존재, 아니면 가장 사랑한 아이? 나는 고개를 저으며 조끼를 꺼내어 미싱 옆에 걸었다. 내가 직접 만든 아버지의 마지막 조끼. 그 조끼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매일 입으셨다. 무더운 여름에도 벗지 않으셨던 말없이 받아들인 내 마지막 선물. 재봉틀 옆에서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지금까지는 부모님의 자식으로만 존재해왔다. 막내로서, 간병인으로서, 희생자로서. 하지만 앞으로는 내 이름, 백은하로 살아보고 싶었다. 바늘을 다시 잡는 손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흔적이 스며들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내 미래를 위한 첫 단추를 꿰매기 시작했다. 밤새 미싱 앞에 앉아있던 나는 새벽이 오기 전까지 눈을 한 번도 감지 못했다. 실밥 하나 꿰매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내 안의 기억들이 조용히 풀려나왔다. 바느질하듯 지난 시간의 조각들이 하나둘 이어졌다. 28, 서울의 작은 의류 공방에서 나는 내 이름을 걸고 처음으로 한복을 디자인했다. 고리타분하다는 말도 들었지만
나는 어머니처럼 손으로 전통을 이어가고 싶었다. 그러나 그 시절의 꿈은 오래가지 않았다. 2003년 봄, 어머니 김혜자 여사가 갑작스럽게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았다. 나는 단 하루도 망설이지 않고 짐을 꾸렸다. 잠깐 내려갔다 오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 그땐 정말로 그렇게 믿었다. 어머니가 중풍 진단을 받고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건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다. 처음 몇 주는 교대로 간병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자 결국 가족은 한 명만 남기로 결정했다. 장남 진호는 서울시청의 과장으로 승진을 앞두고 있었고 차남 민규는 대기업 프로젝트의 중책을 맡고 있었다. 그들은 말했다. 은하야, 너는 혼자고 직장도 프리랜서잖아. 내가 있는 게 낫지 않겠어?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결정이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병원 복도에 놓인 간이 침대 위에 누웠다. 그리고 그날부터 내 인생의 시간은 가족의 시간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병원 복도에서는 늘 삶과 죽음이 뒤섞여 있었다. 링거줄이 엉키고 간병인의 발소리가 새벽마다 울렸다. 내가 어머니를 닦고 기저귀를 갈고 매일 아침 체온을 확인할 때 두 오빠는 전화로 말했다. 힘들겠지만 너 아니면 누가 하겠어. 우리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건 너도 알잖아. 나는 그런 말들에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도 나를 억지로 시키진 않았다고 스스로 선택한 일이라고 자위하며 하루를 버텼다. 하지만 진심은 달랐다. 병상 옆에서 내 삶은 점점 희미해졌고 나는 더 이상 백은하가 아닌 막내딸이라는 이름 아래 사라져갔다. 그 사이에도 계절은 수없이 바뀌었다. 여름이면 어머니의 몸에 땀띠가 생기지 않도록 하루에도 몇 번씩 시트를 갈았고 겨울이면 찬물로 손을 씻는 것이 두려울 정도로 손끝이 트고 갈라졌다. 그래도 나는 병실 안에서 미소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아버지는 처음엔 병원에 자주 오셨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집에 머무는 날이 많아졌다. 그리고 어느 날 그분 역시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오래 앉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결국 아버지도 병원 침대 위로 올라왔다. 나는 두 사람을 오가며 돌봤다. 어머니는 말을 잃었고 아버지는 불편한 몸으로 내게 지시를 내렸다. 약은 제때 챙겼나? 간장은 왜 이렇게 짠 거냐? 이불은 왜 안 말렸어?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화가 났지만 돌이라는 이름 아래 침묵했다. 매번 오빠들이 병문안을 와도 부모님 앞에서만은 환한 얼굴을 유지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병원에 오지 않기 시작했다. 애들 학원 때문에, 출장이 많아서, 차가 막혀서. 이유는 그럴듯했다. 하지만 결국 남겨진 건 나였다. 그리고 나는 점점 눈빛을 잃어갔다. 예전에는 내가 만든 옷을 입고 거울을 보며 자신감이 넘쳤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어머니와 똑같은 인상을 지닌 머리가 희끗해진 중년 여성이었다. 그 와중에 어머니가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그날 새벽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숨을 거뒀다. 나는 장례식도 간소하게 치렀다. 두 오빠는 바빴고 나는 혼자였다. 조문객도 많지 않았다. 그녀가 평생을 봉제와 살림으로 보냈던 것처럼 죽음마저 조용하고 단정했다. 어머니가 떠난 후 아버지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말수도 줄고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이전보다 더 자주 벽만 바라보았고 밤이면 한숨을 길게 쉬었다. 나는 그런 아버지를 지켜보며 이제는 혼자 남았다는 생각에 더 깊은 외로움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버지가 고열로 인해 신음하고 있었다. 나는 찬수건으로 그의 이마를 닦고 있었다. 그때 아버지가 눈을 떴다. 은하야. 나는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응, 아버지. 그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낮게 말했다. 수고했다. 너는 내가 가장. 하지만 그 말도 역시 끝맺지 못했다. 그는 다시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나는 그 미완의 말을 가슴에 새긴 채 다시 간병인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 후로도 몇 년이 더 흘렀고 결국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내 20년은 끝났다. 아니,
어쩌면 이제서야 내 시간이 시작된 것일지도 모른다. 장례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난 날, 나는 사랑채 한 구석에 조심스럽게 놓아둔 재봉틀을 다시 꺼냈다. 낡은 브라더 미싱은 손에 익은 금속의 차가운 감촉과 함께 오랜 기억들을 불러일으켰다. 어머니와 함께 앉아 밤새 천을 자르고 바느질하던 풍경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미싱을 덮고 있던 천을 걷고 천천히 뚜껑을 열었다. 바늘 주변에는 여전히 누렇게 변한 실이 걸려 있었고 실톱 옆에는 오래전에 쓰던 가위의 자국이 선명했다. 기계는 한동안 쓰이지 않아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익숙한 온기가 남아 있었다. 나는 손걸레를 적셔 조심스럽게 닦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생전에 항상 말했다. 재봉틀은 금속이니까 마른 걸레보다는 물수건으로 닦아야 실밥이 끼지 않아. 그 말이 예전에는 꾸지람처럼 들렸지만 지금은 어딘가 따뜻하고 아련한 유언처럼 느껴졌다. 바늘 아래를 닦던 내 손끝이 무언가 낯선 감촉에 멈췄다. 틈 사이에 단단한 금속성의 이음매가 있었다. 나는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곳은 평소에 열릴 수 없는 구조처럼 보였지만 오래된 기계답게 내부에 숨겨진 구조가 있는 듯했다. 호기심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나는 얇은 드라이버를 찾아 조심스럽게 미싱의 하단을 눌러보았다. 그리고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아주 작고 낡은 서랍이 튀어나왔다. 그 안에는 작게 접힌 종이 쪽지 한 장과 녹슨 열쇠 하나가 있었다. 손이 떨렸다. 나는 쪽지를 펴고 읽었다. 은하야. 내 어머니 산소 오른쪽 8번째 돌 아래에 내가 너를 위해 남겨둔 것이 있다. 글씨는 또렷하지 않았지만 분명 아버지의 필체였다. 그 특유의 삐뚤빼뚤한 획과 눌러쓴 듯한 점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나는 종이를 다시 접었다가 펴고 다시 여러 번 반복해 읽었다. 그리고 낡은 열쇠를 들여다보았다. 그건 일반 열쇠보다 작고 단단했다. 분명히 평범한 자물쇠에는 맞지 않을 형태였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건 무엇을 뜻하는 걸까? 아버지는 왜 이것을 내게 남겼을까? 왜 하필이면 어머니의 산소 옆에? 그리고 왜 이걸 말로 하지 않고 미싱 속에 숨겼을까? 그 순간 몇 달 전 병실에서 아버지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너는 내가 가장. 그 미완의 문장. 혹시 그 말의 끝은 지금 이 쪽지에 담겨 있는 건 아닐까? 나는 의자에 앉아 다시 미싱을 바라보았다. 단순한 유품이라고만 생각했던 그것이 이제는 내 삶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열쇠가 되어버린 듯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말없는 사랑이 이 작은 공간에 숨겨져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다. 만약 이게 정말 아무 의미 없는 낡은 열쇠라면? 만약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 그저 헛된 환상이라면? 나는 다시 버려진 자식이라는 사실만 확인하게 될지도 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확인해야만 했다. 확인하지 않으면 그 마지막 한 조각조차 영영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르니까. 나는 조끼 주머니 안에 쪽지와 열쇠를 넣고 조심스럽게 접어두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뒤척였다. 밖에서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방 안에서는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들렸다. 천장이 점점 낮아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마치 이 집이, 이 공간이 이제는 나를 더 이상 품지 못하는 듯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싱 앞에 다시 앉았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손으로 기계의 표면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이 기계는 어머니의 손을 거쳐 내 손으로 이어진 유일한 유산이었다. 어쩌면 이 미싱은 단순한 바느질 도구가 아니라 두 세대를 이어주는 증표였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앉아있다가 문득 나는 미싱 옆에 걸려있던 조끼를 내려 다시 껴안았다. 이 조끼는 내가 만든 옷 중에서도 가장 정성을 들였던 작품이었다. 아버지는 한 번도 칭찬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매일 입으셨다. 그건 말 없는 인정을 뜻하지 않았을까? 내 손 안에서 조끼의 천이 가볍게 흔들렸다. 그 안에 담긴 시간과 기억이 바람처럼 스쳐갔다. 어쩌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내게 남기고 싶었던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닌 한 사람의 인생을 인정받는 감정이었는지도 모른다. 다음 날 나는 조용히 결심했다. 어머니의 산소를 다시 찾아가 보리라.
아직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열쇠가 말해주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겠다고. 이번엔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이번엔 끝까지 내 이름으로 움직여 보기로 했다. 어머니 산소에 갈 계획을 세우고 있던 그 이튿날 오전, 사랑채 마당에 낯익은 자동차 소리가 들렸다. 며칠 전 발인식이 끝난 이후로 조용했던 집안이 다시금 분주해지는 소리에 나는 창가로 다가갔다. 낯설지 않은 번호판, 익숙한 엔진음. 첫째 오빠 진호와 둘째 오빠 민규였다. 차에서 내린 두 사람은 손에 봉투와 파일 뭉치를 들고 있었다. 그 뒤로는 두 새언니도 각각 검은색 장바구니를 들고 따라오고 있었다. 나는 마당으로 나가지 않고 사랑채 문틈에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표정은 상복을 벗은 후의 얼굴, 더는 애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얼굴이었다. 막내야, 안에 있지? 진호 오빠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애써 표정을 가다듬고 문을 열었다. 어쩐 일이세요? 아버지 방이랑 서재 좀 정리하려고. 유품도 챙겨야 하고. 나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아직 유품 하나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상태였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정리라는 이름으로 집안을 샅샅이 뒤질 것 같은 불길함이 들었다. 나는 조심스레 말했다. 정리는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 아직은. 우리도 바빠. 시간 날 때 해두는 게 낫지. 민규 오빠가 단호하게 말했다. 말끝에 조급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 더 말하지 않고 뒤로 물러섰다. 그들은 곧장 안채로 들어갔다. 새언니들은 익숙한 듯 손에 장갑을 끼고 각 방의 서랍장을 열기 시작했다. 새언니 최은정은 아버지의 옷장이 있는 방으로 향했고 한미연은 서재 서랍을 열어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들의 행동은 마치 유품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찾는 듯했다. 분명히 목적이 있는 손길이었다. 그때 민규 오빠가 사랑채 쪽으로 다가왔다. 내가 미싱을 놓아두었던 방이었다. 나는 뒤따라 들어갔다. 이거 아직도 있네. 옛날 어머니가 쓰던 미싱 맞지? 응. 민규 오빠는 미싱 뚜껑을 열어보더니 갑자기 손으로 기계를 만지작거렸다. 그리고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생각보다 무겁네. 안쪽에 뭐 들어있나? 나는 깜짝 놀라 다가가려 했지만 그는 손에 힘을 주어 뚜껑을 억지로 열려고 했다. 삐걱, 덜컥. 오래된 고정쇠가 비틀리며 기계의 한쪽이 휘어졌다. 나는 반사적으로 그의 팔을 붙잡았다. 하지마, 이건 내 거야.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우리가 뭘 훔쳐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의 얼굴에 불쾌한 기색이 스쳤고 새언니 최은정이 미소를 띠며 다가왔다. 미싱 안에 뭐 숨겨놨니? 우리가 몰라야 할 비밀이라도 있는 거야?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속에 담긴 의심과 조롱은 너무도 노골적이었다. 나는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입술을 꼭 깨물었다. 민규 오빠는 고개를 저으며 방을 나갔고 새언니들도 이내 뒤따라 나갔다. 나는 기계 옆에 앉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들의 손길이 닿았던 자리, 억지로 벌려진 금속 부위가 아직도 뜨겁게 느껴졌다. 그날 오후 두 오빠는 다시 모여 거실에 앉아 있었다. 민규 오빠는 서류 몇 장을 펼쳐들고 말했다. 이 집은 곧 매물로 내놓을 생각이야. 아버지 명의에서 이미 상속 처리는 마쳤고 내가 따로 가져갈 게 없으니까 조만간 비워줘야 해. 나는 그제야 입을 열었다.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해? 진호 오빠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말했다. 너도 준비는 하고 있었겠지. 서울로 가든 어디서 살든 너 혼자니까 정리할 수 있을 거야. 그 말은 다시금 막내라는 단어로 나를 규정하는 듯했다. 어릴 적부터 듣던 말, 가족을 위해 당연히 양보해야 하는 존재, 기대도 보상도 없는 이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반박해도 의미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후가 깊어질 무렵 새언니들은 쓰레기 봉투를 몇 개 꺼내 마당에 모아두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옷까지, 오래된 사진, 어머니가 만들다만 보자기까지 섞여 있었다. 나는 그 중에서 조끼 하나를 꺼내 들었다. 내가 만든 그 조끼였다. 아버지가 평생 입었던 마지막 옷. 그 옷의 소매 끝에는 아직도 내 손바느질의 자국이 남아 있었다.
이런 건 왜 꺼내놨어? 새언니가 물었다. 그건 내가 만든 거야. 그래도 이제 쓸모는 없잖아. 버리는 게 낫지 않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끼를 가슴에 꼭 안았다. 지금 내게 남은 건 그 낡은 조끼와 기계의 틈에서 나온 작은 쪽지뿐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아직도 묻혀있을 무언가의 흔적. 그날 밤 나는 재봉틀 옆에 앉아 열쇠를 다시 꺼냈다. 작고 무딘 금속 하나가 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을까? 그 물음이 맴돌았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 집에서는 더 이상 내가 머물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사실이었다. 어머니 산소로 가야 했다. 이제는 정말로 확인할 때가 왔다. 형제들이 떠난 뒤의 집은 마치 누군가의 체온이 빠져나간 방처럼 싸늘하고 무거웠다. 마당 한가운데 쌓여있던 쓰레기 봉투들 사이에서 나는 다시 조끼를 꺼냈고 구겨진 천을 정성스럽게 펴서 다듬었다. 그러는 사이에는 기울고 마을의 어둠이 내려앉았다. 밤늦게 이웃 오할머니가 조심스레 방문을 두드렸다. 은하야, 괜찮니? 오늘 낮에 보니까 많이 속상해 보이더라. 나는 문을 열어드리고 차 한 잔을 건넸다. 오할머니는 안동 토박이로 어릴 적부터 우리 집안을 지켜봐온 분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눈길을 창밖으로 던졌다. 너희 아버지 말이야. 사실 몇 년 전부터 무언가 준비하고 있더라.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돌렸다. 준비요? 그래. 그때가 내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였지.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묻더라고. 안동 근처에 조용하고 믿을 만한 법무사를 아느냐고. 나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오할머니는 잠시 기억을 더듬다가 말을 이었다. 그래서 내가 이승환 변호사 이름을 말해줬지. 서울에 사무실도 있고 조용하고 정직하다고. 근데 그 양반 너희 아버지하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니 갑자기 발길을 끊더라고.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수많은 퍼즐 조각이 흩어졌다가 하나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몇 년 전 아버지가 병세가 아직 심각하지 않았던 때 혼자 서울을 다녀온 일이 있었다. 당시엔 그냥 건강검진이라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이상한 점이 많았다. 서울에서 돌아온 후 아버지는 서재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작성했었고 때로는 내 앞에서도 낯선 번호로 전화를 걸곤 했다. 혹시 아버지가 유언장을 2번 쓰셨을까요? 내 질문에 오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보기엔 그래. 처음엔 분명 너도 포함됐을 거야. 그 양반이 뭐라고 했냐면 막내는 아무 말 없이 다 감당했으니까 걔는 꼭 챙겨야 해 그러더라.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바랐던 것도 아니고 요구한 것도 아니었다. 단지 아버지가 나를 한 번쯤 가족으로 인정해주기를 바랐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는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 유언은 왜 사라졌을까? 현재 변호사가 보여준 유언장은 오직 2 형제의 이름만 있었고 나는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았다. 누가 그 유언을 바꿨을까? 아니면 바꾸도록 만들었을까? 나는 아버지가 쓰던 서재로 향했다. 형들이 오늘 다녀간 이후로 서랍은 흐트러져 있었지만 책장 위쪽에 손이 잘 닿지 않는 칸은 그대로였다. 나는 의자를 밟고 올라가 오래된 서류함을 꺼냈다. 거기엔 아버지의 필체가 적힌 메모들이 있었다. 재정 확인, 이승환 변호사 의뢰 완료, 막내 명예 분리 필요, 형제 동의 없이 신탁 설정 가능 여부 확인. 이 문장들은 분명히 아버지가 단독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증거였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어머니 산소 옆에 있다는 무언가를 찾아야 했다. 그것만이 이 모든 퍼즐의 실마리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엄습했다. 만약 형제들도 그 쪽지를 알아채고 이미 먼저 움직였다면 오늘 낮에 형들이 어설프게나마 집안을 샅샅이 뒤졌던 것도 단순한 정리 목적이 아니었을지 모른다. 새언니가 미싱을 보며 했던 그 농담조차도 지금 생각하면 진짜 의심을 품고 있었던 건 아닐까. 나는 즉시 배낭을 챙기기 시작했다. 조심스럽게 열쇠와 쪽지를 조끼 안주머니에 넣고 작은 삽과 손전등, 물 한 병을 넣었다. 새벽이 밝기 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움직여야 했다. 마을 외곽의 묘소까지는 걸어서
40분 정도 걸린다. 평소에는 자주 가던 길이지만 오늘은 특별한 무게감이 실렸다. 내가 향하는 것은 단지 부모님의 묘가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위해 마지막으로 남겨둔 진실의 자리였다. 방 안에 앉아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다짐했다. 지금껏 내 인생은 남의 결정에 따르기만 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실제로 있든 없든 이번만큼은 내가 직접 확인하고 내가 직접 결정하겠다고. 나는 고요히 재봉틀에 손을 얹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철제의 차가운 감촉이 마치 나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다. 이제 너의 차례야. 동이 트기 전의 마을은 죽은 듯 고요했다. 가로등 불빛마저 꺼진 시골길을 따라 나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발밑에서 마른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묘하게 크게 들렸다. 달빛에 희미하게 비친 산길은 한참을 걷다 보면 가파른 오르막이 시작된다. 그 끝자락, 해발 200m 남짓한 곳에 우리 백씨 가문의 선산이 있었다. 손전등을 낮게 비추며 천천히 산길을 올랐다. 배낭 안에서 조끼 주머니에 숨겨둔 쪽지와 열쇠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소리가 귀에 맴돌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단순히 산을 오르는 것 이상이었다. 지금 이 길은 내가 평생 외면당한 존재로 살아왔던 시간을 정면으로 마주하러 가는 길이기도 했다. 새벽 공기는 차고 묵직했다. 가끔 불어오는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싸늘한 소리를 냈고 발밑의 흙은 밤비에 젖어 미끄러웠다. 나는 손에 든 작은 삽을 꼭 쥔 채 걸음을 늦추지 않았다. 선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동쪽 하늘이 어슴풀에 밝아오고 있었다. 묘역은 평소처럼 조용했고 풀잎에는 이슬이 내려앉아 반짝였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묻혀있는 쌍분 앞에 섰다. 비석에는 백성우와 김혜자라는 이름이 나란히 새겨져 있었다. 무릎을 꿇고 묵념을 올렸다. 그리고 쪽지를 꺼내 다시 읽었다. 내 어머니 산소 오른쪽 8번째 돌 아래에 내가 너를 위해 남겨둔 것이 있다. 나는 조심스럽게 오른쪽으로 발을 옮기며 돌들을 세기 시작했다. 1, 2, 3, 8. 비교적 큰 화강암 조각이 풀숲 사이에 박혀 있었다. 자연석처럼 보였지만 누군가 일부러 세워둔 것 같은 각도가 느껴졌다. 나는 그 앞에 앉아 배낭에서 삽을 꺼냈다. 주변을 살피고 다시 숨을 고른 뒤 조심스럽게 흙을 파내기 시작했다. 젖은 흙은 생각보다 단단하지 않았지만 돌 밑에 무엇이 있을지 알 수 없으니 무리하지 않았다. 손으로 흙을 덜어내며 조심스럽게 깊이를 더했다. 10분, 20분쯤 지났을까? 삼날에 단단한 무언가가 걸렸다. 나는 흙을 털어내며 조심스레 그것을 꺼냈다. 오래된 철제 상자였다. 도시락만한 크기, 모서리는 녹슬어 있었고 잠금 장치는 손으로 열 수 있는 구조였다. 손끝이 떨렸다. 이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어쩌면 아버지가 내게 남기고 싶었던 모든 증거가 여기에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천천히 뚜껑을 열었다. 그러나 그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다. 상자 안은 비어 있었다. 나는 한동안 멍하니 상자 속을 들여다보았다. 먼지 한 톨, 종이 한 장 없이 텅 빈 그 공간. 믿을 수 없었다. 내 손으로 분명히 돌을 치우고 흙을 파냈으며 이 상자를 직접 꺼냈다. 그런데 왜 아무것도 없는가? 손끝이 저릿했다. 믿고 싶지 않았다. 혹시 내가 잘못 찾은 건 아닐까? 혹시 쪽지를 잘못 해석한 건 아닐까? 아니면 누군가 이미 다녀갔던 걸까? 설마. 불현듯 몇 날 며칠 전 오빠들이 선산에 다녀왔다는 말이 떠올랐다. 그날 형제들은 산책이라며 올라갔고 나는 그저 그 말을 믿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나보다 먼저 이곳을 알고 있었다면? 비어있는 상자를 붙잡은 채 나는 무릎을 꿇고 땅을 바라보았다. 실망과 허무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몸속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땅 위에 주저앉았다. 흙먼지가 손바닥에 묻고 눈가로 이슬인지 눈물인지 모를 무언가가 흘러내렸다. 나는 바보였다. 끝내 나 혼자만 환상을 품고 있었던 걸까? 아버지가 진심으로 나를 생각했다는 그 한 줄의 쪽지조차 어쩌면 누군가가 만들어낸 장난 같은 거였는지도 모른다. 그때였다. 자리를 털고 일어나려는 순간
발밑이 미끄러지며 몸이 한쪽으로 기울었다. 균형을 잃고 손으로 땅을 짚었을 때 손끝에 딱딱한 돌 하나가 느껴졌다. 본능적으로 흙을 털어내자 상자 옆쪽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또 다른 돌이 나왔다. 그 돌은 앞서 찾은 8번째 돌보다 더 낮게 박혀 있었고 이끼가 옅게 덮여 있었다. 나는 다시 삽을 들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다시 꿈틀대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삽질이 길지 않았다. 얕은 흙을 걷어내자 녹슨 손잡이가 달린 또 다른 철제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앞선 것보다 약간 작았지만 확실히 누군가가 숨겨놓은 흔적이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조끼 안에서 열쇠를 꺼냈다. 열쇠 구멍은 상자의 자물쇠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손끝에서 딸깍 하는 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뚜껑이 열렸다. 그 안에는 두툼한 봉투 하나와 손글씨로 적힌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내 손이 떨렸다. 나는 천천히 편지를 꺼냈다. 편지 맨 앞에는 또렷한 아버지의 글씨로 적혀 있었다. 막내 은하에게 이제야 말할 수 있는 이야기. 편지지를 펴는 손이 떨렸다. 그 안에 담긴 글자 하나하나가 이슬 맺힌 산 공기 속에서 또렷이 내 눈에 박혔다. 조심스럽게 접힌 종이를 펼치자 오래된 펜촉이 눌러쓴 자국들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아버지의 육성이 귀에 들리는 듯했다. 은하야, 너에게 직접 말하지 못한 말들이 너무 많다. 늘 내 옆에서 침묵으로 앉아 있었지만 나는 너를 누구보다 많이 생각했고 누구보다 미안했다. 어머니가 쓰러지고 내가 병들고 나서 너 혼자 모든 걸 감당했다. 누구도 그것을 너에게 강요한 적 없다고 말했지만 너는 늘 침묵으로 그 책임을 짊어졌다. 그리고 나는 그 침묵을 편안함으로 착각했다. 나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지난 20년의 시간이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다. 내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내 슬픔을 들으려 하지 않았던 그 세월. 처음 위원장을 썼을 때 나도 이 집안의 전통과 체면을 따랐다. 재산은 아들이 지내야 하고 재산은 아들에게 물려주는 게 당연한 줄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내가 침대에 누워만 있게 되면서 나는 점점 알게 됐다. 내가 없었다면 나는 단 하루도 더 살지 못했을 거란 걸. 너는 병원 기록을 대신 정리했고 약을 시간마다 챙겼고 욕창을 막기 위해 밤새 내 몸을 돌려놓았다. 내가 만든 조끼 하나로 나는 겨울을 버틸 수 있었고 내가 끓여준 미역국 덕에 나는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모든 순간을 나는 다 알고 있었다. 눈물이 뺨을 따라 조용히 흘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들이 지금에서야 종이 위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말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마음, 표현하지 못했던 애정이 고요한 활자들 속에 오롯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내 형들은 달랐다. 너를 혼자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게 나를 더 괴롭혔다. 그래서 유언장을 다시 쓰기로 마음먹었다. 처음엔 너를 포함해서 형들과 공평하게 나누려 했다. 하지만 변호사는 말했다. 형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너에게 줄 유산은 아무도 모르게 준비하기로. 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이 상자 안에는 오직 너만 열 수 있도록 만든 유산이다. 이건 보상이 아니다. 그건 아무리 많은 재산으로도 갚을 수 없다. 이건 내가 앞으로 살아갈 시간을 위한 시작이다. 나는 편지 밑에 놓여있던 두툼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법적 서류들이 차례차례 정리되어 있었다. 신탁계약서, 예금증서, 등기부 등본, 부동산 소유 증명서, 그리고 금융자산 목록. 첫 장에 적힌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정기예금 12억 원. 서울 강남 소재 원룸 건물시가 약 73억 원. 경북 안동 인근 임야 1억 원. 비공개 신탁 금융상품 14억 원. 총 자산 규모는 100억 원에 달했다. 상상조차 하지 못한 규모였다. 그러나 그 숫자보다 더 깊은 충격은 그 모든 것이 오직 나만을 위한 설계였다는 사실이었다. 모든 서류에는 내 이름 백은하가 단독 수익권자로 명시되어 있었고 상속 절차는 아버지 생전에 이미 공증을 마쳤다는 기록이 함께 첨부되어 있었다. 심지어 형제들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가족의 비공개 신탁 구조로
철저히 구성되어 있었다. 나는 편지의 마지막 줄로 눈을 옮겼다. 은하야, 이제 내 삶을 살아라. 더는 가족의 막내로 누군가의 희생으로 살지 말고 너답게 살아라. 나는 내가 늘 옳았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 믿음을 이렇게 남긴다. 다음 생에 우리가 다시 만나면 그땐 내가 먼저 너에게 고맙다고 말할게. 사랑한다. 아버지. 손에서 편지가 미끄러졌다.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눈앞에서 들은 적 없던 사랑한다는 말이 지금 이 순간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로 들려왔다. 산새 소리도 멈춘 듯 조용한 새벽 공기 속에서 나의 울음소리만이 메아리처럼 사너리를 타고 흘렀다. 나는 철제 상자를 꼭 껴안았다. 이건 돈이나 건물이 아니었다. 이건 말없이 나를 지켜보고 있었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알았다. 내가 진정으로 바랐던 것은 유산이 아니었다. 인정이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것을 받았다. 천천히 몸을 일으켜 묘 앞에 섰다. 고개를 숙여 인사를 드렸다. 아버지, 저 이제 정말 잘 살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돌아섰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가슴은 처음으로 따뜻했다. 이제 나의 삶이 시작되는 시간이었다. 묘소에서 내려온 그날, 나는 곧장 서울행 열차에 몸을 실었다. 몸은 피곤했지만 머릿속은 또렷했다. 아버지가 남긴 서류에 적혀있던 주소, 강남구 테헤랄로에 위치한 한사설 신탁은행. 그곳에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서울역에 도착해 택시를 타고 도심을 가로질렀다. 고층 빌딩들이 늘어선 대로를 따라가자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세상이 너무 멀게만 느껴졌다. 오랜 시간 병실과 한옥 마당 안에서만 살던 내게 이 거리는 낯설고도 벅찼다. 은행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안으로 들어섰다. 내부는 조용하고 고급스러웠으며 안내 데스크에 앉은 젊은 여직원이 반갑게 맞이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는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내밀었다. 아버지가 생전에 이곳에 신탁을 설정해 두셨다고 들었습니다. 제 이름은 백은하이고 이건 아버지의 편지와 함께 남긴 서류입니다. 직원은 고개를 숙이며 서류를 받아들고 컴퓨터에 무언가를 입력했다. 잠시 후 그녀는 나를 안내실로 이끌었다. 이쪽 상담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담당 매니저가 곧 오실 겁니다. 상담실은 유리벽 너머로 햇빛이 은은하게 스며들고 있었고 작은 화분과 정돈된 서류함이 놓인 조용한 공간이었다. 잠시 후 중년의 남성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나를 향해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은행의 신탁관리 담당 매니저 최상윤입니다. 백성우 님의 따님이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내가 가져온 서류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노트북에서 몇 가지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진지한 눈빛으로 말을 이었다. 확인되었습니다. 백성우 님께서 생전에 설정하신 신탁 계약이 맞습니다. 선생님은 이 신탁의 단독 수익권자이며 오늘부터 권리 실행이 가능합니다. 나는 가슴이 뛸 듯 벅찼다. 그 모든 문서들이 단순한 말이 아닌 실제 효력을 가진 법적 구조였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매니저는 말을 이었다. 이 신탁은 일반적인 가계 상속과는 조금 다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변호사 및 법무법인의 협조하에 아주 치밀하게 준비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계약서 복사본과 함께 아버지가 직접 사인한 공증문서를 펼쳐보였다. 거기엔 선명한 아버지의 이름과 도장, 그리고 가족 내 분쟁 방지 및 수혜자 보호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혹시 이 계약을 설정할 때 아버지와 직접 만나셨었나요?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네, 물론입니다. 그때가 벌써 3년 전이네요. 백성우 님께서는 몇 차례에 걸쳐 직접 방문하셔서 이 계약을 세밀히 조정하셨습니다. 그분은 매우 조용하고 과묵한 분이셨지만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만큼은 달라지셨어요. 나는 순간 숨을 멈춘 듯했다. 정말요? 네, 특히 우리 막내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을 가진 아이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어떤 의미인지 몰랐지만 나중에 들어보니 오랫동안 병간호를 혼자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다. 아버지가 나에 대해 외부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었다니. 내게는 한 번도 해준 적 없는 말들을 그는 이 낯선 은행 사람에게는 남겼던 것이다. 매니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신탁 계약 당시 백 선생님은 내가 죽고 나면 내 막내가 세상에서 제일 외로운 사람이 될까 봐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은 절대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 구조로 설계해달라고 요청하셨어요. 나는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맺힌 채로 가만히 앉아 있었다. 매니저는 휴지를 조심스럽게 건네며 기다려주었다. 지금부터는 이 자산을 어떻게 운용하고 어떻게 사용할지를 천천히 결정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모든 절차를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계약상 형제분들은 이 신탁의 존재 자체를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선생님만이 수익권자이며 이 권리는 법적으로 완전한 보호를 받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쉬며 고개를 들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버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 아이는 끝까지 내 옆에 있었다. 그러니 나는 내 남은 것을 전부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 줄 수 있다. 라고요. 그 말은 내게 가장 무거운 선물이자 가장 큰 위로였다. 세상 그 누구도 몰랐던 아버지의 진심이 낯선 이의 입을 통해 비로소 내게 도착한 것이다. 나는 계약서에 내 이름을 적고 조용히 사인을 했다. 펜촉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 사인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은행을 나서는 길, 비가 조금씩 흩뿌리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우산을 펴지 않았다. 내 어깨를 적시는 빗방울이 왠지 모르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은행 문을 나섰을 때 서울 하늘은 흐리고 비가 잔잔히 내리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도심 속을 걸었다. 사람들 틈에 섞여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낯설 정도로 가벼웠다. 가방 안엔 아버지가 내게 남긴 마지막 유산, 그리고 내 이름으로 된 새로운 삶의 증거들이 들어있었다. 서울역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나처럼 걱정에 짓눌린 채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기차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보며 내 삶이 이제부터 정말로 시작될 수 있다는 믿음이 피어올랐다. 며칠 뒤 나는 다시 안동으로 내려왔다. 낡은 사랑채에 들어서자 익숙한 나무 향기와 함께 오랜 시간이 내 어깨에 내려앉았다. 그러나 그 무게는 더 이상 짐이 아니었다. 나는 제일 먼저 미싱 옆에 놓인 조끼를 꺼냈다. 구겨진 자락을 다림질하고 풀어진 실밥을 다시 꿰맸다. 이번에는 단순한 복원이 아니라 내 과거를 스스로 다듬는 의미였다. 나는 천천히 내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방 안가득 쌓여있던 약통, 병원 기록, 간병용 장비들을 하나하나 박스에 담았다. 그 박스 위에 나는 작게 메모를 붙였다. 수고했어, 나 자신. 이제는 그 시간들이 내 삶을 묶어두는 족쇄가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든 뿌리였다는 것을 알았다. 그 다음으로 한 일은 다시 미싱을 켜는 일이었다. 오래된 기계는 몇 번의 삐걱거림 끝에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가는 소리가 마치 심장의 박동처럼 규칙적이고 깊었다. 나는 미싱 앞에 앉아 나를 위한 첫 옷을 만들기 시작했다. 20년 전 젊은 디자이너로 서울에서 꿈을 꾸던 시절 만든 스케치북을 다시 꺼냈다. 그 안엔 아직 실현되지 못한 디자인들이 그날의 빛깔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이건 내가 입을 옷이야. 내게 맞는 색, 내가 좋아하는 천, 내가 직접 꿰맨 단추. 그렇게 바느질 하나하나에 나의 시간을 담았다. 첫 단추를 달 때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아버지, 이번엔 저를 위해 바느질해요. 며칠 뒤 나는 작은 간판을 만들었다. 오래된 사랑채의 한켠에 동네 사람들을 위한 바느질방을 열기로 했다. 이름은 어머니가 생전 자주 하시던 말을 따랐다. 사이 한 땀. 간판 아래에는 작은 문구를 적었다. 천천히, 그러나 정성스럽게. 그건 곧 내 인생에 대한 선언이기도 했다. 소문은 금세 퍼졌다.
마을 어르신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다. 이 조끼 좀 꿰매줄 수 있을까? 손주 결혼식인데 옷 좀 고쳐야 하는데. 그들은 나를 더 이상 불쌍한 막내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호기심이었지만 점점 신뢰가 쌓였고 바느질방은 동네 사람들의 따뜻한 기억을 이어주는 공간이 되어갔다. 한 달에 한두 번은 서울에도 올라갔다. 아버지가 남긴 원룸 건물의 관리를 확인하고 신탁 담당자와 자산 운용 상담도 받았다. 그러나 나는 그 자산을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않았다. 그보다는 그 재산이 나를 얼마나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돈은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더 나답게 살 수 있게 해주는 도구구나. 나는 부모님 묘소 인근의 임야를 직접 찾아가 관리 계약을 새로 맺었고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은 일부를 장학금으로 기부하기로 결심했다. 그 장학금의 이름은 혜자 손바느질 장학금. 어머니의 이름을 딴 재봉틀의 온기를 기억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름이었다. 어느 날 첫째 오빠로부터 전화가 왔다. 막내야, 서울에서 너 이름 들었다. 무슨 일 있어? 그는 돌려 말했지만 이미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듯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잘 지내. 정말 잘 지내고 있어.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그때 너무 무심했지. 내가 그렇게 다 혼자 했는데.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이제 괜찮아. 나도 이제야 제대로 내 인생 살고 있으니까. 그 말은 진심이었다. 나는 이제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가을이 깊어지던 날, 나는 다시 부모님 묘소를 찾았다.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들판은 황금비두로 물들어 있었다. 조용히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인사를 드렸다. 엄마, 아버지, 이제 저는 정말 잘 지내요. 고마워. 지켜봐줘서. 산바람이 스치듯 지나가며 어머니의 실밥 같은 손길과 아버지의 묵직한 시선이 어깨 위에 내려앉는 것 같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뒷짐을 지고 천천히 내려왔다. 이젠 나의 삶이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가을은 깊고 조용하게 찾아왔다. 은행나무 잎은 황금비두로 물들었고 산 아래 논밭에는 추수가 끝난 흔적이 남아있었다. 하늘은 높고 맑았고 바람은 시원하게 불었다. 어느새 한 해의 끝자락이 다가오고 있었다. 사랑채의 창문을 열자 바람결에 마른 낙엽이 들썩였다. 나는 미싱 앞에 앉아 바느질을 멈추고 커피 한 잔을 내렸다. 바느질방 사이 한 땀은 이제 동네에서 제법 알려진 공간이 되어 있었다. 젊은 엄마들은 아이들 유치원 가방을 맡기러 오고 어르신들은 해진 옷을 꿰매러 왔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그 공간 안에서 나 역시 조금씩 웃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한때는 병실 안에서 손을 움켜쥔 채 살았던 나였고 말없이 모든 것을 감내했던 나였지만 이제는 내 손으로 나를 꿰매고 있었고 내 발로 내 인생을 딛고 있었다. 하남시에 있는 건물은 위탁 관리인에게 맡겨두었고 매달 정산되는 수익 중 일부는 장학기금과 마을 어린이 도서관 운영비로 흘러갔다. 나는 그저 서류에 도장을 찍고 계좌만 확인하면 될 뿐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삶의 증명이었고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이 계속 살아있는 길이었다. 그날 오후 낯선 전화번호가 핸드폰에 떴다. 망설이다가 받자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은하야, 나야, 둘째 오빠. 나는 잠시 숨을 멈췄다. 그와 마지막으로 말했던 건 아버지 장례식 이후였다. 통화 속 그의 목소리는 어딘가 조심스럽고 무거웠다. 형이랑 나, 그날 묘소에 다녀간 거 너도 알고 있었지?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응, 알고 있었어. 사실은 그날 상자 안을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그냥 덮어뒀어. 그게 너를 위한 거라면 우리가 손댈 자격은 없다고 생각했거든. 그 말에 나는 마음이 한번 쿵 내려앉는 듯했다. 형들은 이미 아버지의 흔적을 찾고 있었고 어쩌면 마지막 순간 양심을 선택했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모든 것은 이미 정리되었고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히고 싶지 않았다. 이젠 나 괜찮아. 나 잘 살고 있어.
오빠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잘 지내. 그 말에 오빠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내가 그렇게 말해줘서 다행이다. 전화를 끊은 뒤 나는 오래도록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오빠들의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뒤늦은 후회였을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이제 나는 누구의 평가나 용서에 기대지 않고 그저 나 자신의 선택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며칠 뒤 나는 다시 묘소를 찾았다. 이번엔 빈손이 아니었다. 내가 만든 검은색 조끼를 깨끗이 다듬어 작은 액자에 넣어왔다. 조끼 아래에는 짧은 메모를 붙였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입었던 옷, 막내가 만든 옷입니다. 비석 앞에 액자를 조심스레 세워두고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 어머니, 잘 계시죠? 이제 저 정말 잘 지내요. 제 이름으로 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저를 지켜주셔서, 잊지 않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흐를 줄 알았지만 오히려 마음이 고요했다. 그 고요는 외로움이 아니라 평온함이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도, 바라지 않아도 그들의 사랑은 내 안에 온전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묘소에서 내려오는 길, 나는 잠시 들판 옆길에 앉아 낙엽이 흩날리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이 달리는 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마을 방송이 울렸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했다. 집에 돌아와 다시 미싱 앞에 앉았다. 이번에는 특별한 천을 꺼냈다. 어머니가 남기고 간 마지막 천조각, 완성되지 못한 작품이었다. 나는 그 천을 꺼내 바느질을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내가 꿰매는 이 옷은 아마도 내 삶의 문장 하나가 될 것이다. 밤이 깊어가고 바람이 창틀을 두드릴 때쯤 나는 마지막 실밥을 정리하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잘 살아냈다. 은하야. 그리고 이제부터는 더 잘 살아보자.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다. 하지만 은하의 삶은 이제 시작이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서 머물지 않는다. 이제는 자신만의 이름으로, 손끝으로 삶을 짜 내려간다. 어느 날 당신이 안동을 지나가다 사이 한 땀이라는 간판을 보게 된다면 문을 열고 들어가 보시라. 은하가 조용한 미소로 맞아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도 삶의 실밥 하나쯤 꿰매고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